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이스워크의 CTO 이경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스페이스워크가 어떤 분야에 있는 기업이고 또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지 같이 나누고 또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서 답할 텐데요. 먼저 저는 인공지능과 프롭테크라는 이름으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롭텍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프로퍼티 플러스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합성어이자 신조어인데요. 부동산,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의 기술을 접목시킨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롭텍에서는 건설과 관련된 기술의 그 분야인 컨택도 있고 중개와 정보 전달 관련된 이제 분야와 좀 더 재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야도 있고요. 공유 경제 개념이 도입된 프롭텍 분야도 있습니다. 2018년도에 수행했던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올 것이 오지 않았다. 더 많은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과 플랫폼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기업들이 많은 펀딩을 받고 있습니다. 프롭테크 이제를 정의하는 또 다른 기준을 보게 되면 1.0, 2.0, 3.0 이렇게 버저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버전 같은 경우에는 좀 대체 보완하는 보완제로서 이제 기존 시장에 전산화시키고 인터넷을 사용해서 정보를 조회하고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반향을 얻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시장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어비앤비라든지 특히나 공유 경제 개념을 도입한 회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내고 투자를 받았습니다. 3.0 프롭테크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시장을 더욱더 돕고 함께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워크는 이 3.0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데이터인데 투자 규모가 굉장히 많이 크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종류로 봤을 때도 시드 투자 시리즈 B 이후의 투자 비율이 높아진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이스워크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오래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25년 이상 된 노후화된 2층 이하의 건물이 40%가 됩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연구한 논문을 보면 프랑스 파리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그 평균 층수가 우리나라가 낮다라는 이제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조금 러프하게는 새로 건축을 할 만한 땅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 건물이 있는 필지라고 하면 땅의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그중 200평 이하의 필지의 비율이 93%가 됩니다. 굉장히 작은 땅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10억 이하의 토지 거래 합계가 46%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의 10억 이하의 토지 거래 건수가 96%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통의 전문가들 또 기존의 건설 관련된 기업들은 큰 규모의 부동산을 거래하고 또 개발을 합니다. 들이는 이제 노력과 비용에 비해서 큰 규모의 부동산이 훨씬 더 수익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은 부동산 또 작은 토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문가들의 손길이 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워크는 기술과 자동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최적의 설계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설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같은 법정동, 같은 용도 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용적률 차이가 거의 100%나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쉽게 말하면 땅의 면적만큼 건물 내의 면적이 차이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땅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특히나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에서는 용적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설계를 하고 그런 땅을 찾아야 하는데 법규 다 20여 가지의 굉장히 복잡한 법규로 인해서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땅 하나하나의 건축 설계와 매스 또 주차 등의 설계를 하기 위해서 반나절에서 하루 이상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활용하는 심층 강화 학습을 통해서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최적의 해를 찾아가는 장면을 저희가 비디오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개발 전에 주택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20여 가지의 법규가 영향을 주고 주변 거래 사례와 또 지형 정보, 최적을 찾기 위한 컨스트레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지나면 대부분의 주택들의 가치는 다 감가상각되어서 0이 되고요.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땅에 최적의 설계를 우리가 하고 실제로 준공했을 때 오른쪽과 같이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더 많은 공간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더 경쟁력인 가격에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또 저 지역에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고 상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이스워크는 2년 전에 강소 건축사무소인 경기암 작업실을 인수하여 함께하고 있고 저희가 실제로 준공한 케이스입니다. 스페이스워크는 결국 토지주와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첫 번째 중요한 것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투명하고 굉장히 비용이 크고 불확실한 이 가치 평가를 우리가 돕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많이 거래하는 아파트에 비해서 실제로 시장은 토지 거래도 굉장히 큽니다만 훨씬 많은 사전 지식과 더 많은 이해 관계자들을 필요로 하는 토지 거래와 개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더 쉽게 유동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기술 기반으로 돕고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여기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이 공인중개사, 컨설턴트, 또 공공기관, 또 건축사 등이 있습니다. 스페이스워크에서 그럼 인공지능을 뭘 쓰냐? 제가 많이 채용 인터뷰도 많이 하고 밖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나고 하면 인공지능 한다는 회사들 많이 있는데 진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담아봤는데요. 저희가 보시면 테크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에서 공공 데이터와 가공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또 지도 데이터, 지적 도형 여기 기록 안 돼 있지만 또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 이 가치에 대해서 이제 판정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 알고리즘, 그다음에 머신러닝 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는 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는 문제는 이제 바둑이 10에 약 170승 정도로 이제 일컬어지죠. 저희가 하는 소형 건축은 한 10에 210승 정도의 문제이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층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건물의 외곽을 잡고 주차 배치하고 뭐 용도 배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된 가치 평가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산정한데 이것은 뒤에 잘 발표하신 분께서 더 상세하게 얘기해 주실 겁니다. 저희는 랜드북이라는 이제 사스 그러니까 소프트 에서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 2019년 한 해 동안 랜드북을 통해 검토된 토지 면적이 약 15만 평 정도 되고요. 돈으로 따지면 1조 5천억 정도의 땅에 대한 검토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18,000명 이상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한 1,500명 정도 이상 유지하고 있어요. 스페이스워크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또 전문성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함께하고 있고요. 사진은 1년 전이라 지금은 약 2배 정도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페이스워크 여기까지 소개해드렸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이스워크에서 웹개발 엔지니어링을 맡고 있는 전원민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풀스택 웹 개발이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목록에 총 3개가 있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브옵스라고 일컬어져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목록 하나하나를 스택이라고 하고 뭐 프론트엔드 스택, 백엔드 스택, 데브옵스 스택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기술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전부 그런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텐데 뭐 이런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들로 화면을 인터랙티브 이쁘게 만들고 그리고 서버랑 통신을 하면서 서버 쪽 프로그래밍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겠죠. 사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고 사실 어려운 작업도 아닙니다. 근데 뭐 이 정도면 이게 뭐 오해나 뭐 진실이라고 할 걸 논할 걸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실제로 현업에서 이제 맞닥뜨리게 된다면 웹개발자들이 알아야 되는 기술에 대한 로드맵이 이제 매해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노란색 목록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죠. 여기 Git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커맨드 라인 툴, 뭐 맥은 터미널이라고 할 텐데 그런 것들 사용할 줄 아셔야 하고, 기본적인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그리고 GitHub에 대한 이해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센싱이라는 것도 존재를 분명히 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계속 제품이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버저닝이라는 제품의 버전에 대한 명명 규칙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을 위해서 SSH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외부로 통신을 할 때는 보통 HTTP로 통신을 많이 하기 때문에 HTTP에 대한 이해, 그리고 API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이 점점 커나가면 커나갈수록 스파게티 코드가 점점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방지를 하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코드들을 정리를 하려면 디자인 패턴에 대한 이해도 좀 있으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문자열 인코딩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프론트엔드부터 상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왼쪽이 이제 프론트엔드 기술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쭉 보시면 일단 웹 기술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 조금 있으셔야 해요. 뭐 인터넷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뭐 HTTP가 뭔지, 브라우저가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원리로 화면을 그리게 되고 데이터를 받아오는지, 이런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필수로 아셔야 되고, 나머지는 너무 많죠. 백엔드도 너무 많고 데브옵스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쭉 아셔야 이제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반이 되는 기술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백엔드도 짧게 한번 보면요, 백엔드는 사실 더 많습니다. 언어도 굉장히 다양하고, 통신에 대한 이해나 다른 기술들에 대한 이해해야 될 그런 기술들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비교적 통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조작하는 정도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되지만, 데이터를 직접 쌓고 관리하고 뭐 수정하고 삭제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 프론트엔드 개발자들보다는 더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브옵스는 그 모든 제품들이 실제로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많은 트래픽을 다루려면 어떤 식으로 시스템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택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환경을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구축을 하는 그런 스택입니다. 이렇게 너무 많아서 사실 풀스택 개발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히려 더 난감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모든 스택들을 다 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 계시는 그림처럼 어떤 부분은 분명히 빈약해지게 될 텐데요. 네, 그러면 풀스택 개발자들은 대표적인 오해가 이 기술들을 다 알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 잘해야 하는지,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뭐 진실이라면, 진실보다는 이제 현실에 가까운데요. 시작 규모의 스타트업이라면 어떤 특정 기술들에 대한 스택을 선택을 하고 일단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커지고 큰 기업이라면 보통 이제 해당 스택에 대한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조직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신규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스택은 보통 정해져 있거나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기술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시작 단계 스타트업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서 경험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풀스택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특정 기술에 대한 스페셜리스트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제너럴리스트가 되려고 노력을 하시면 조금 더 그 길에 다가갈 수 있지 않으실까 싶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냐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필수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백엔드는 비교적 여지가 있고, 백엔드 언어는 많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보통 파이썬이나 노드.js 등을 많이 사용하고, 시스템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은 하지만 자체 시스템을 구축한 데브옵스 환경의 회사도 있습니다. 데브옵스는 리눅스나 윈도우 등 OS에 대한 기본 지식도 있으셔야 되고, 클라우드 경험은 사실 필수입니다. 기술만큼 중요한 것들은 문제 인식을 하고 파악하고 해결, 그리고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고요. 보통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를 항상 해야 되고, 각 그 스택 간의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선 내용들이 조금 모자라실 수도 있어서 재미있게 읽어보실 만한 링크들을 많이 달아놨고요. 여기까지 발표 마치고 많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이스워크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업무를 맡고 있는 홍주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스페이스워크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스포드 리서치가 올해 초 발간한 2020 프롭테크 리포트에 의하면 지금까지 총 2번의 테크놀로지 웨이브가 프롭테크 업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말 1차 웨이브, 2008년 2차 웨이브에 이어 데이터 수집 정제 기술의 발전과 정제된 데이터에서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와 의사결정을 도출해낼 수 있는 수리통계학적 모델링의 융합, 즉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프롭테크 3.0이 도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프롭테크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리로 대표될 수 있는 스마트 빌딩 기술이 있습니다. 스마트 빌딩 기술은 건물 제어 자동화와 에너지 소모 최적화 등 다양한 최첨단 기술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 모든 기술에서 IoT 기반의 빅데이터가 필수적인 요소이고, 다음으로 에어비앤비와 위워크로 대표되는 부동산 공유 플랫폼 역시 매 순간 쌓이는 사용자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와 프롭테크가 합쳐진 핀테크 분야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가 있고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중 스페이스워크의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현재 수행 중인 프로젝트는 토지, 건물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의 가치평가를 자동화하는 부동산 감정평가 서비스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는 대상 부동산을 현장 조사와 자료 수집으로 면밀히 평가하는 정밀평가와 통계적 모형으로 모집단 전체의 부동산 가치를 일시에 산정하는 대량평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중 대량평가에 대한 수요는 정밀평가 대비 저렴한 평가 비용과 빠른 감정 속도, 또 감정사의 주관 등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수요가 점점 증가세에 있고, 추가적으로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은행에서 반드시 담보물 평가를 수행되어야 한다는 바젤2 협의가 2008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더욱더 부동산 대량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이에 더해 부동산 데이터 공공화 및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부동산 대량평가는 AVM이라는 좀 더 멋있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더욱더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AVM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을 위한 부동산 담보물 가치 추정에도 활용이 되고, 다양한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으며, 경제학적 측면으로는 토지,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 변화 양상을 파악 및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국가 및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기여를 합니다. 또 재무관리적 측면으로는 주식이나 채권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포함된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에서도 AVM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전후의 가치 산정을 통한 부동산 개발 사업 평가 항목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발표에서 들으셨듯이 현재 스페이스워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 추후에는 지금 제공하고 있는 개발 사업 평가뿐만 아니라 3번, 4번과 결합하여 AVM을 통해 사업성이 좋은 것을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부동산 대량 평가 방식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AVM은 OLS와 같은 회귀 모델을 사용합니다. 즉 대부분이 모스 모델 기반의 평가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부동산 가치를 표현하는 특정 함수를 가정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과 해석의 용이와 실무적 편의성을 위해서 보통 선형 함수 형태로 표현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부동산 가격과 설명 변수는 비선형적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면적의 경우 작은 규모의 농지는 수요가 많아서 단가가 높으나 어느 기준 이상이 될 경우 오히려 거래하기 힘들어져 가격이 감소하는 비선형적 형태를 보이고, 건물 연식 또한 초반 20년 정도는 감가상각이 일어나나 그 이후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오히려 가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비선형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으나 연구자의 주관이 필연적으로 개입되게 되고 설계 오류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페이스워크에서는 비모수적으로 AVM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부동산 가치를 특정 함수로 정형화하지 않고 다양한 함수 자체를 탐색하며, 이로 인해 설계 오류에 강건한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연구자의 주관을 최소화하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가치 함수를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여러 비모스 모델 기반 기계학습 알고리즘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형태의 함수를 탐색하다 보니 추정에 필요한 데이터가 모수적 모델보다 더 많이 필요한 점은 있습니다만, 최근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데이터 정제 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큰 장애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페이스워크에서 그럼 어떻게 AVM을 개발하는지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설정합니다. 스페이스워크는 문제가 부동산 가치 평가 모델 개발이 되겠고, 이를 사업팀과의 논의를 통해 이 전체 EVM 모델 중 어느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그리고 모델링의 세부 범위에 대한 정의를 같이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 수집 단계입니다. 건물, 토지, 거래 내역 등 다양한 부동산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지리, 거시, 경제 데이터, 모든 부동산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수집된 데이터를 데이터 클리닝 등의 기술을 통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2번과 3번은 다음 톡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델링에 사용될 데이터의 범위와 종류를 결정하고 파악하는 데이터 탐색 단계가 있습니다. 데이터 탐색을 통해 가져온 데이터들의 분포, 상관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상치 제거 등의 통계적 전처리를 2단계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드디어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탐색 단계에서 정제된 데이터를 모델 학습과 검증에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비모수적 알고리즘이 시도됩니다. 필요시 이전 단계를 반복하게 되는데 매우 높은 확률로 2, 3, 운이 좋으면 4번 단계까지, 보통은 2, 3, 4, 5, 이 단계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 AVM 개발 과정의 8,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이 5번 모델 구축에서 나오게 되면 드디어 이 결과를 기술팀뿐만 아니라 사업팀과의 결과를 논의하게 되는 결과 공유 단계로 들어서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시각화 및 스토리텔링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프로덕트로 배포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 내부 QA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워크 AVM 개발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스페이스워크는 AVM을 공간적, 시간적, 용도적 세 가지 차원에서 모델링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공간적으로 현재 제공 범위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장하고 그 다음은 저희가 접근성이 좋은 국가들부터 해외 진출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적입니다. 현재 이 순간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이를 확장하여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것으로 모델링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적입니다. 현재는 첫 발표에서 말씀드렸듯 소형 주거용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상업용, 농업용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 형태로 용도를 확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이런 모델링 확장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가용 데이터 역시 확장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문기사, SNS, 인공위성, 이미지 데이터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저희가 수집하고 구축하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즉 스페이스워크 AVM은 단순한 가치평가 모델을 넘어서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의 최적화에 활용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건축설계 심층 강화학습 모듈에 부동산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건축 용도와 구조 제약식을 인풋으로 제공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워크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준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스페이스워크의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엔지니어링은 쉽게 말해서 소스 데이터를 타겟으로 옮기는 일이라고 간략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업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 많은 기업들에서는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옮기는 일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소스 데이터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옮길 것이고요. 그 원하는 것으로 옮기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서비스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서비스하고 싶은 로직에 따라서 옮겨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소스 데이터를 타겟으로 옮기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이 용어를 좀 더 그럴듯하게 표현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스 데이터를 타겟으로 옮기는 과정, 절차를 시스템화한다. 그 과정, 절차를 비즈니스 로직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고요. 그 설정된 과정과 절차를 자동화하는 것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주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소스 데이터를 타겟으로 옮기는 그 과정들을 추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 추출된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저장하는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것을 데이터 분야에서는 ETL이라고 하는 용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그것이 사내 DB일 수도 있고요, 외부 서버일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 상에 있는 데이터 스토리지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형식은 HTML, CSV, 텍스트
그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 형식이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가 원하는 그 데이터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주요 기술들을 사용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크롤링이 있을 수 있겠고, 뭐 API가 제공된다면 API를 통해서 호출해 와서 데이터를 가공 정제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트랜스폼과 로드 과정은 그 추출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고 정제하고 또는 병합하고, 또한 다 복잡한 연산까지도 수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옮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가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주요 목표인데요. 그때는 파이프라인 매니지먼트 툴이라는 기술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소스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파이프라인을 시스템화해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과정들을 일종의 하나의 태스크 단위로 구분을 하고요. 그 각각의 태스크를 트리 형태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트리 형태의 표현이 됐다는 것은 그 태스크 간의 의존성과 상호 관계들이 트리 형태로 표현이 됐을 것이고요. 그것들을 시스템에서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무의 주요 과제입니다. 이렇게 시스템화된 파이프라인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요. 그 각각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각각의 그 파이프라인과 각각의 워크플로우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실패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진행되고 있는지들을 이제 모니터링해야 되는 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저런 툴을 적용해가지고 시스템화 하는데, 그러면 그 각각의 파이프라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술이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어플리케이션을 구동 환경에서 논리적으로 격리하는 기술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인프라 관련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싶은데 거기에 인프라가 있으면 그 인프라 위에 컨테이너 런타임이라는 컨테이너를 구동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면 그 어플리케이션 위에서는 컨테이너라는 것을 이렇게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됩니다. 컨테이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가볍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스템 운영 체제의 수준에서 빠르게 시작하고 적은 메모리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컨테이너로 패키징된 어플리케이션을 일관성 있게 배포 및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컨테이너와 비교되는 기술 중에 가상머신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물리적 하드웨어 단에 하이퍼바이저라는 가상머신 구동 실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요. 그 위에 가상머신을 배포해서 패키징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은 가상머신이 게스트 OS라는 자체 OS를 포함해서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가지는 가볍다라는 장점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를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텐데요.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툴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기술은 단일 또는 복수의 시스템을 추상화하고요. 그 위에 컨테이너 구동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배포하고 운영해야 될 시스템이 단순히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산에 있는 서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환경을 추상화해서 우리가 컨테이너로 작성되고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기술을 통해서 배포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툴은 컨테이너의 상태를 또한 모니터링 해주고요. 그것들이 실패했을 경우 재가동을 해주고, 또한 확장이 필요할 경우는 확장도 해주시고요. 그런 컨테이너 시스템이 또 어떻게 리소스를 컨테이너들이 시스템의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리소스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와 관련된 도커라는 기술이 있고요. 도커 스웜이라는 매니지먼트 툴이 있고요. 또한 유명한 쿠버네티스라는 매니지먼트 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스페이스워크에서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는지 좀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페이스워크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인프라 레이어가 있고요.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소스 데이터를 추출하고요. 그런 추출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저장을 하는데, 이렇게 분야별로 저장을 하고요. 그 분야별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우리가 원하는 타겟에 데이터를 옮기는 트랜스폼과 로드 프로세스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성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우리가 서비스에 제공할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제공하는 프로세스
서빙 레이어라는 항목 안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주요 기술로 파이프라인을 매니지먼트하는 에어플로우와 그 다음에 파이썬과 R 같은 이제 데이터 연산 언어들을 주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매니지먼트 환경에는 파이프라인을 매니지먼트하는 에어플로우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에어플로우가 실제로 데이터 연산을 컨테이너를 통해서 실행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실행 과정을 보여드리면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저희 파이프라인을 구성이 되고요. 구성된 파이프라인은 태스크 단위별로 데이터 연산 클러스터에서 컨테이너 단위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먼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스페이스워크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태스크가 개발하는 다양한 개발 주체들이 있고요. 그런 개발 주체들이 태스크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 및 관련 종속 항목들이 다 상이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쉽게 관리하고 쉽게 배포하고 안정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과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술을 사용했고요. 마지막으로 확장성입니다. 서비스 제품의 증가하고 서비스 대상 지역이 확대되는 등 처리하는 데이터 소스가 점점점 증가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따라서 관련된 워크플로우와 태스크 수들이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장 가능한 컴퓨팅 리소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 연산 클러스터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희 기술을 구축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그 첫 번째 질문으로 회사 구성원 개인이 하고 싶어하는 업무 내용이 있을 텐데 회사에서는 그 구성원이 어떤 업무를 하고 싶어하는지 파악하려는 시스템이 혹시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시스템이라면 인사적인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개개인한테 리뷰를 통한 미팅이라던가 면담을 통해서 개인이 원하는 것들을 좀 많이 질문을 하는 편이고 그 부분이 서로 이해하기에 어느 정도 합당을 하다면 보통은 하고 싶어하는 업무를 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개발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면서 사람들의 풀스택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개발 공부를 하거나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코드 레벨에서는 사실 없는 데이터를 참조를 하려다가 갑자기 프로그램이 뻗어버린다던가 뭐 웹이라면 아마 서버가 터지거나 그냥 멈추거나 API를 호출했는데 응답이 안 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바를 예로 들면 뭐 널 포인트 엑셉션 이게 사실 현업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몇 번 한 실수인데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 산정이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진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제 실수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줄여 나가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 기술 스타트업에서의 애자일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 회의 문화, 자주 쓰는 협업 툴 등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것에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스타트업에서 애자일 관련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도 해보고 기성 조직에서 긴 호흡의 워터폴도 해본 입장에서 저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만 각자 상황에 맞는 것을 좀 추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나 머신러닝이나 그 연산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긴 호흡을 갖는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너무 또 애자일스럽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배포 주기도 굉장히 길고 반면에 좀 더 서비스 사이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있는 경우에는 또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애자일 선언, 애자일 매니페스토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겠고 마인드셋을 갖추고 필요한 피드백을 적시에 받고 더 당기는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이 되게 많은데 저희는 문서 기반으로 개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도큐멘테이션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DDD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이제 코드 리뷰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작성된 코드를 가지고 리뷰하면서 고쳐가는데, 저는 사전에 미리 논의와 문서 기반의 소통을 통해서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당장은 문서를 더 작성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을 많이 줄이는 방법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도 되게 흥미로운 질문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스페이스워크의 테크니컬한 부분과 그것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한 프로세스를 듣고 싶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려요. 저희가 사실 뭐 린, 뭐 애자일 얘기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굉장히 개발 기간도 길고 중요한 결정들을 시장에 맞춰서 할 수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개월 또 몇 년 단위로 작업한 것들이 시장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 사례들도 보기도 하고요. 그 외부에서.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일단은 좀 더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테크가 완성됐을 때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 직접 이해 관계자들과 고객들을 만나고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거기서 노하우를 쌓고, 사내 전문가들이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 각 영역의 이제 엔지니어분들과 함께 그걸 기술화하고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저희의 많은 시간을 단축시키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의 실무 경험이 스타트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분이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이라면 뭐 저희도 기업이긴 한데 네. 이제 아마 뭐 조금 더 큰 기업에서 했던 실무 경험이 스타트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지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실무 경험이랑만 예를 들면 이제 개발자라면 코딩을 많이 해봤고 설계를 많이 해봤으면 예, 도움이 많이 되죠.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어떤 곳에 어떻게 적절하게 줘서 회사의 성장과 직결시키고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구성원들끼리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는 사실 기업에서의 경험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 같이 일하는 구성원과 다른 유관부서 사람들과 이제 서로 상호간의 소통을 많이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를 계속 대화를 통해서 이제 풀어 나가고 해야지 그 경험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충환 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창업 동기 배경과 회사 운영 철학 등이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일단 스페이스워크의 창업 멤버로 같이 하고 있고요. 저 창업 동기 배경은 이제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이 돕지 못하는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또 단순히 도움뿐만 아니라 가치를 좀 실제적으로 창출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LH공사나 뭐 SH 또 인천도시공사 등의 여러 공공기관들로부터 저희가 만들어낸 기술의 그 가치와 그 퀄리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술 기업이 사실은 그 제품화와 사업화까지 이어지지 못하게 됐을 때 많은 어려움을 중간에 겪게 되는데, 지금 스페이스워크는 감사하게도 좋은 시그널들을 시장에서 많이 받고 있고 입증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스페이스워크에서 많은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지금 저희 영상 밑에도 저희 채용 정보에 대한 링크를 드렸는데, 지금 저희 기술팀께서 이제 혹시 우리 스페이스워크에 합류를 하셔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께 어떤 우리 스페이스워크에 대한 자랑, 우리만의 굉장히 좋은 문화 등을 이제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저희 회사는 되게 수평적이고 소통을 정말 많이 하는 회사고요. 경영진서부터 일반 직원들이 알아야 될 모든 정보들이 다 같이 공유되고 쉐어되는 기업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를 정보의 격차에서 오는 합리한 점들을 방지하려고 사전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비슷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람들도 같이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래도 이제 서로 잘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이끌어 나가고 뭐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업무 쪽에서 말씀드리면은 데이터 사이언스 업무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사업팀과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게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팀과 기술팀이 따로 놀지 않고 서로 문제를 디파인하고 논의하고 결과를 보고, 그리고 사업팀에서도 기술에 관심을 갖고 기술팀도 사업팀에서 왜 그러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식으로 일이 좁혀지는 게 정말 괜찮은 문화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정말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업무를 같이 재미있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조직 문화와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이 없다면 저희가 만들어내는 어떤 성공, 시장에서의 입증이 굉장히 작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또 서로 배우고 또 각자의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면서 또 건설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기술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서 각기 전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사내에서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함께 하신 분들이 잘 기여해주고 있습니다. 스페이스워크와 함께 새로운 이 시장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또 사회적인 의미 또 주거 공간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가치도 많이 창출하는 이 도전에 함께 하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준비한 저희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끝인사 하면서 저희가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유튜브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한 분 한 분 얼굴을 뵙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저희 창업원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번 또 불러주시겠다고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번 오프라인으로 또 찾아뵙고 또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저희 스페이스워크 스타팅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